2024년도 무한학 학술대회, 무한의 인물과 사상 세미나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무한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무한문화원은 21년부터 지역학에 대한 관심으로 무한학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선 초에 시작해서 한말에 이르는 동안 한국사에서 큰 흐름을 갖는 데 역할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사상과 정신을 통하여 무한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총괄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오혜균 무한문화원 원장님께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무한문화원장 오혜균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무한이 품은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사상을 통해 무한인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무한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사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학술대회를 호남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 군수님은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무한문화원에 50년 동안의 수건사업인 문화원을 건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문화원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금년 5월에 이 좋은 건물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곳 3층에 무한문화원 원사를 건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 김상 무한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빈을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주김씨 응문 형제님 자손이신 전 동학농민혁명 김성환 유족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나주임씨 임상덕 후손이며 하수회 회장이신 임대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의 초대 현감이신 알자강 나주나씨 후손 나종석 회장님 외 중친들을 소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주나씨의 나경수 회장님. 나경수 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한 향교에서 정겨 주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배석호, 김인석, 김상풍, 낙창주, 배대섭 향교 정교 출신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나주 향교 정교 선생님들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한문화원의 강기삼 부원장님께서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한의 훌륭한 인물들이 아직도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하고 탐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물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만 마치겠습니다. 네, 강기삼 부원장님. 우리 경주 전남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그런 단체인데요. 한국과 호남진흥원이 전북 부안에 있는 전라유학원과 통합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제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그 통합을 막아내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한국학 호남학 그리고 무한학에 이르는 중요성을 이미 실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한학, 특히 호남학이 더 진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무한문화원은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 무한의 인물과 사상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모두 무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무한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석대 박성무 석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될 만한 학자나 인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이 무한이다. 그래서 무한이 무한이라는 무한이 유한이다. 무한이 얼굴이 있다. 그럴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무한 사람으로서 무한에 내놓을 만한 인물을 찾고 찾은 중에서도 정말 이 임석동 선생은 훌륭한 학자입니다. 천재 학자입니다. 고산 윤서도 선생이 권재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태계에 버금간 학자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정여름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그야말로 사학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무한이다. 이 뱀에서 태어난 진짜 토백이 우리 무한 양반이 유일하게 이 노천 임상도 살펴보게 이번은 37세 37에 가버렸어요. 이런 이 학파가 형성되고 제자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1985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발행된 노천지부 1986년입니다. 86년에 해제로 노천 임상덕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후 1986년 호남의 학자들에 대한 글을 강주일보에서 간행하는 예항의 실학의 선구적 저술가라는 제목으로 임상덕의 학문 업적을 비속하였다. 노천 선생을 선구적인 실학자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은 노천의 짧은 생애 때문에 상호 이익 이후부터 본격적인 실학자들이 활동하는 역사로 볼 때 성공보다 44년 전 세상을 떠난 노천은 실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에서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더구나 노천의 스승 명제 윤증이 반개수록을 읽고 1711년에 발문을 썼고 명제의 제자자 노천의 동무진 호남 출신 덕촌 양덕중이 명제의 집에서 반개수록을 빌려서 읽었다는 사실을 보면 노천 또한 반개수록을 접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의견된다. 노천이 문장 말씀을 증언해주는 색다른 기록이 또 있다. 노천이 강당 문체인 번려문에 뛰어나 강박대수라는 명예로 호칭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천은 당시 벌써 그런 학사들 사이에서 관박대수, 관광문자로서는 가장 솜씨가 좋은 분이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노천의 문장에 대한 향대의 평가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노천은 학문 연구 방법에 자득이라는 두 글자가 사용되고 있으면 노천지라는 학자의 훌륭함을 자득, 훌륭할 보지다. 유학의 핵심적 경세에 그만한 깊이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면 노천은 뛰어난 경학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독창적인 연구 방법과 자득의 학문 뜻에서 나온 주체성이 강한 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주자의 대학 장보라는 책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책에 나오는 절치를 필요하고 매우 오묘한 세 글자가 있다는 것이다. 노천이 저술한 동사해감은 바로 노천의 실학됐음을 말하던 중요한 저서였다. 노천의 시에 보이는 사실 또한 백성들이 당하는 질곡 해결을 위한 경세의 논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학자로서 노천의 학문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왕에 오른 상승으로 나라의 법제가 무너지고 수치체제와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법제의 개혁과 변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바로 실학자 학문 방향이었음을 알겠다. 학자로서의 소양을 모두 갖춘 선비가 학문을 재성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실을 참으로 해둬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대로 그렇게 짧은 나이에도 그만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찬양의 뜻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사 해방 하나만으로도 그 훌륭한 시사제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남 지방문헌연구소의 나천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역사가는 아닙니다. 다만 옛 고전을 보고 상품이 되는 것을 항상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나자강이가 시조 후 9세부터 14세 서포 나덕명까지 여기까지는 해야 적어도 나중하신 나자강의 정신을 영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무한 입항 파종기를 나자강의 손자 나일손, 나자강의 증손자 나창은 또 무한 현감 3대 현감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기간을 파종기로 보고 무한 입항 성장기는 나자강의 증손자 나질, 그 다음에 무한 입항 결신기는 나장이가 5대손 서포 나덕명, 금암 나덕준, 금봉 나덕윤, 무한읍지에 보면은 초대 현감 나자강, 족보 기록에 보면은 시조 후 9세고 태종조의 문과급지하고 통은대부로 무한 현감 역임했고 의주부인 역임했다. 나이 30에 태관에 응거하다.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한 현감 때 나주목사 직무대행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주목사 선생 안에 보면 세종실록 1420년 세종 8년 때 나주목사 이육이 부임했는데 나주목사 이육하고 전라도 절제사 이각이 기생과 간통 사건으로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쫓겨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잠시 나자강 선생이 이제 직무대행을 했을 거다 나는 추측입니다. 직무대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른 기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겠다 나는 그렇게 추론한 겁니다. 1414년 13년 태종 13년에 이화학년이 폐연되고 나주명에 합병되었기에 나주읍성 서수구 안으로 가기를 옮겨서 나주나시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강 할아버지는 무한현감 때 기우제를 올리기 위해 무한 주령 적벽을 왕래하면서 명당터를 발견하고 성북은 아버지를 이장하고 자신도 죽으면 임종해만 이곳에 부장하라고 무한 주령 땅에 묘를 썼다는 것은 나주나시 뿌리를 무한에 내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원래 표는 활통목본이 아니라 거주지, 옛날에 고려 때부터 조선대 때는 거주지 제한의 본이었어요. 거주지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 본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옮기려면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처가살이는 거주 이전의 허가가 돼서 결혼해서 어떤 사람들이 처가에 사는 게 많이 나오죠. 거기는 이사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학 나희 권금성 금성 그랬습니다. 나희의 아버지는 송도공 나혜륜의 아들들입니다. 이때 시험을 봤는데 왜 권금성 금성 했냐 하면 나주 땅이 역사적으로 국가의 반기를 들어서 목사를 두드러 패거나 또 국가에 대한 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주 목을 10년 동안 금성형으로 격화시켜버렸어요. 격화시킬 그 순간에 시험 본 사람은 본금성 거금성으로 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나주목으로 환원했어요. 그런 것을 3번 했습니다. 원경치에서 각각 경치를 봅시다. 시조 부는 1126년경 송나라 사신 일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세 다른 성씨는 시조를 1세를 하고 2세, 3세, 4세에서 5세 했는데 나주나씨만 또 유일하게 딱 부러진 게 틀린 거죠. 시조를 놔두고 그 다음부터 후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했더라고요. 태종조의 여황현이 표현되고 나주목에 합병되니 나주읍성 서수구 내로 이거하여 여황나씨가 나주나씨로 변하다 그랬습니다. 거주지가 이제 바뀐 겁니다. 태종조의 문과급지하고 무한읍지에 보면은
1423년 세종 5년 3월 9일 제1대 무한 현강 부임하여서 1426년 세종 8년 9월 23일 의주 부윤으로 옮기다. 무한 현감 때 나주 목사 직무 대행을 하다. 현감 대직 당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무한 주령 적벽위를 다니다가 명당터를 잡아 아버지 집을 안장하고 자신도 죽으면 아버지 묘성 밑에 묻히기를 이혼하다 그랬습니다. 소포가 나 100명의 호인데 이 소자가 휘파람 소예요. 그런데 무한 영산강 하구원 이 완공되기 전에는 매일 여기서 물이 빠지고 들고 하는데 이 물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몇 킬로미터 후방에 들렸다고요. 1633년 청나라 왕실기록 천총 10년 4월 11일자 기사에 이것은 분명히 조선 사신인 나덕근 이화기 절을 하지 않았다. 무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을 팔 수 있는 상품이 뭐냐 것이 나는 그래. 첫째, 무한이는 충효열이 돼. 충효열도 상품이요. 그래서 무한이는 충효열의 인물을 직접 정해놓으면 상품이 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놔두면 절대 상품 안 됩니다. 충의 인물, 효의 인물, 열의 인물을 집대성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술대를 해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 무한 지명의 무능안미란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팔 것이냐는 여러분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그 추진력을 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 다만 학술대는 학술대로 끝난다 그죠? 그럼 뭐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대강과 두 손들의 입장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나상필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계청 선생의 연장선이라고 앞서 두 분 선생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권재 정계청 선생님을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 2번 쪽에 한번 보시면은 미수 허목 선생님이 기원이라는 책에 남겨놓은 작품에요. 빨간색 글자 써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빨간색 글자가 징사입니다. 징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이 쓸모있는 선비락에서 쓰고 싶은 사람을 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세 호남 징사 권재 정씨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조께서 하신 말입니다. 물론 사실 미수 허목은 남인의 영수로서 당연히 좀 약간 가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징사라고 권재 선생님이 이렇게 칭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논역, 논수라 했습니다. 권재 선생님은 학문을 논할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역을 말씀드린 거죠. 이걸 가장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권재 선생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상, 남지, 왈, 차, 독, 고인지, 서, 자, 야라 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 말이 권재 선생님의 사상, 학문 모든 것을 평가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은 누구냐? 결국엔 선조입니다. 선조가 권재 정계청 선생님께서 기축옥사로 죽고 난 이후에 그 책을, 그 흔적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뭐라고 평했냐? 이분이 권재 선생님이 쓴 책은 고인의 글을 읽고 쓴 것이라 했습니다. 이분의 학문만큼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죽였던 선조께서 책은 남겨두라고 한 것입니다. 1번 부분을 보시면 이때 호남은 대표적으로 살인이 좀 많았고 그때 살인의 계보들을 보면은 첫 번째 김갱필, 그 다음에 금남채부, 눌제 박상, 일제 이양, 사암, 박순, 곤재, 정계청 이렇게 좀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절이설의 논쟁인데요. 사실 우리 정계청 선생님께서 죽게 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여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암 박순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절이설이라는 밑에 있는 동안절이 진안 청담설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요. 기축옥사가 터지면서 이 긴 동안절이 진안 청담설이 절이설이라는 짤막한 제목으로 바뀌는데 그 앞에다가 화순 출신인 정암수라는 사람이
배자라는 단어를 딱 하나 붙입니다. 거기서부터 정계청이 그 상소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정계청은 기축옥사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계청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유배가거나 죽거나 하기 시작합니다. 정계청 선생은 4번 보시면은 자산서원이 회철되고 복설된 게 왕복으로 5번입니다. 이렇게 5번이나 왕복해서 지금 현재 한평에 남아있는 최종 마지막인 자산서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계청 생애를 보면은 정계청은 유년 시절에는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주 대곡동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축옥사를 보면은 동안절이 지난 청담솔이 1584년에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88년에 나주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현서원의 초대 원장이 됩니다. 이 경현서원은 처음부터 경현서원은 아니었고요. 오연사라는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경현서원이라 되어 있고, 경현서원은 일대가 동인인 정계청 선생이 원장이 됐지만 이대는 서인인 은봉 안방준 선생이 잡게 됩니다. 이 경현서원이 어떻게 보면 중앙의 당파 싸움에 아주 작은 소략적인 장소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89년에 정암수의 상소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 상소 때 정계청이 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암수 상소로 기축옥사가 이루어지고 함경북도 아산보로 유배를 가게 되고 무안으로 장사를 됐는데요. 죽고 나서 정계청 선생님은 바로 이 무안으로 못 내려왔습니다. 정계청 선생의 우등록에는 논지의선후라는 글 안에 이 부분이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은 대개 사물을 만나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정이고, 마음은 곧장 나아가는 것이 지이며 마음을 경영하고 못하가는 것이 의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계청 선생도 지가 먼저이고 의가 뒤라고, 의가 뒤에 먼저 와야 한다라 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선지후의를 중시하였고, 결국에 마음이 먼저 서야지 행동이 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공맹의 유학과 성리하고 국리를 정신을 이 학문을 기반으로 삼았고요. 유교의 윤리가 생동하는 세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록과가 지금 현재 제자 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곤제 정계청 선생님의 학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계청 선생님을 잘 알 수 있는 현재 지금 두 책이 이 우등록과 금성상보라는 두 책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우등록을 재번역이 좀 시급한 부분입니다. 조만간에 재번역이 이루어져서 좀 정계청 선생님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의 대표적인 윤재 선생님입니다. 무안 청계 출신이고요. 정계청은 조카 사이고 엄다 별매에 운성대라는 사제를 이렇게 운영했고요. 미소 허목이 이 이윤재에 대한 평을 달아놨는데 역학과 산수에 매우 뛰어났다고 이렇게 칭송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명인데요. 청계 출신입니다. 이 배명 선생님은 정계청이 기축옥사로 이제 옥사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상소를 올렸던 인물입니다. 안중묵, 최홍우라는 사람인데 이분들도 정계청 선생님이 기축옥사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소를 보내면서 정계청의 문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남아정이라는 사람이 남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동서만록의 정계청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포골스러운 선비였다. 선조 때 왜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키려 하자 주상이 근심하여 누가 장숙감으로 좋은지 물었는데 영의전 박순이 정계청 유학자로서 장수의 재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만 남아있지만요. 정계청 선생의 후인들의 글이 남아있지 않아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전승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했던 선생님들 자료집에 설명했던 정계청 문인들의 대다수가 임진왜란 때 의병에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계청 선생님은 문인이지만 이 글에 의해서면 정계청 선생님은 무인의 자질도 갖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고 그 제자들도 무인의 역할을 하면서 문인으로서 무인의 역할로 의병을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상 박사님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초이 자응호수 선생님의 문화예술과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니면 넓혀진 시선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 발제문의 의미는 그 초우차로 발흥하고 있는 우리 무한지역에서의 차문화가 과연 본뜻, 그러니까 초우차의 다선일미, 전다산매 이런 것들의 본뜻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한번 새겨보자 하는 것과 함께 또 초우선사가 실은 차뿐이 아니고 시, 서, 화, 다 등 이런 것들로 해서 다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너무 차문화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다 해서 우리 지역의 무한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콘텐츠로 또 온전한 문화예술의 맥락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보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그처럼 초선사의 예술세계 또 거기서 비롯된 사상을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그 오늘날 무한하게 근기로 찾아보자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초우 선집을 냈던 해남의 김봉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로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옮겨봤어요. 초우 장우수는 애형률이 아니라 내용률이며 리얼리즘의 경지를 넘어선 슈 리얼리즘의 세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애형률이 아니라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들로만 보면 안 된다. 숨어있는 내재적인 것들로 봐야 된다. 예용해라는 분이 이렇게 초우선사의 인간적인 면과 함께 너무 신성시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선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요즘 최근에 오구라 기도라고 조선 사상사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초우선사 편이 아니라 백파긍선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짧게 말하면 백파긍선은 선종과 교종을 또는 거기서 비롯된 열애종이라든가 격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격차를 둡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뒤다는데 초우선사는 격차를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말은 백파긍선은 선종을 우선시해요. 근데 오구라 기조도 선종을 우선시는 하더라고요. 불교 승려인 초우가 유학자인 김정희는 물론 실학자이면서 카톨릭도 포함한 철학자인 정약용 해서 정약용을 카톨릭의 범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과의 긴밀한 교류를 지적하며 19세기 조선에서는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를 넘어서 일종의 영적인 교류의 시공간이 열려 있었다. 시, 서, 화, 다, 또 무용도 잘했다고 그래요. 무용도 바라춤도 잘했고 또 범패, 음악도 잘했고 한승원 선생이 초우라는 소설에서 그 당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당시 그 불교가 탄압에 맞서가지고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탄생한 예술이다. 더구나 조태성이라는 분이 초우의 시문학을 4개로 이렇게 신분이 주는 특수한 삶의 형태로 투영된 시, 삶의 가장 큰 특징인 차와 다도와 관련된 시, 자연에서 자연과 자신을 읊었던 시, 자신의 출세를 속세로 연결시켜서 육을, 해통을 시도한 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해서 비교적 그 초우의 시는 잘 정리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의미부여도 많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초우의 시문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잘 돼 있었습니다. 타인 초우 선사 유목이라는 책을 구했습니다. 헌책방에서 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다양한 초우의 글씨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건 서예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 불교 나한도인데 이 나한의 모습들이 상당히 유자하고 비슷해요. 윤두서가 그랬던 유자하고 비슷하고 예술작품 보면서 특히 시에서 이 대목입니다. 마음은 죽었는데 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 마음은 죽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불교는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영광 불갑선에 있는 만당스님이 유식론을 한번 짚어봐라. 근데 유식론을 보니까 유식론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을 1식부터 90까지인데 7식 지말 번뇌가 6가지 중에서 원한을 품고 한탄하는 것 한이 있고 눈을 가리는 꽃가지를 말끔히 잘라내니 석양에 비치는 산이 아름답기만 하구나 해서 이 꽃가지를 잘라낸다는 게 지금 시인들도 꽃은 부정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잘라낸다 이런 해안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그의 사상 새로운 응답에서 아놀드 하우스라는 사람이 예술은 예술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기술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김경수 박사가 우리 무안은 지금으로부터 약 5m 정도, 5에서 6m 정도의 해수면이 높았다. 길고양이라는 시에서 부재에서 당시 아버지께서 부산 오른쪽에 세터를 개척하셨다. 근데
오른쪽에 센터를 개설했다는 것은 개인이 물장난이라고 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을에 어떤 물난리가 나가지고 했다고 추정이 되고 자본주의 이후에 공동의 세계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징계적 억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경계 흐리기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거 지적이라는 사람의 글인데 제가 여기다 붙여본 거고요. 두 번째, 도덕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도덕공학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개선과 도모, 이거 조현숙 논문에서 나왔던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한 건 초호의 문화예술을 통한 풍부한 감각과 삶의 양식의 확보, 그리고 심원한 정신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지향하자는 결론,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청량산방에서 초호 스님을 맞이하여 초범 모임을 하였다. 시 가운데 범어, 불교용어는 금한다. 이 시령에 저촉된 사람은 벌주 일잔을 마신다. 5원 고체로 술을 운자로 하되 군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원칙을 정하고 시를 쓰면서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그럴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봉호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1894년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있는 누구죠? 전봉준 장군인데 조선의 부패한 권력 구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을 이끌고 승리를 쟁취를 했어요. 그게 바로 전조화약이고 이후 다시 우리나라의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그들의 제국주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자 다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안에서는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대접주가 무려 70명에 달합니다. 그거는 당시 이규태라고 양호 선봉장이 무안의 접주들을 전부 체포해가지고 기록에 남긴 거고 이 김흥문의 사형제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가지고 모두 죽음을 당한 그러한 무안에 어찌 보면 이 새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선인들의 그 뼈아픈 그런 흔적들입니다. 지금 사창리에 우산사라고 하는 지금 사당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취암사예요. 바로 저기 취암이거든요, 호가. 이분이 문과에 급제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나주겸씨 이 집안을 학문으로 이끌게 되는 사람이고 다시 하려면 유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충수는 바로 이 아들인데 송제 나세찬 선생의 그 손녀. 근데 여기에 손녀 사이가 돼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집에 있는 양식을 군량미로 내놓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원양 군수에 제수되고 나중에 정유재난이 일어나자 그때 우리 방어선이 뚫리면서 영산강으로 이렇게 면적들이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병들을 모아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 자기 부인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충수는 나중에 그 공적이 알려져 가지고 선무 원종공신 1등이 됩니다. 김정은, 학문, 충수는 나라의 충 이렇게 해서 조선인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문과 여기에 충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취암사가 1704년에 창건이 되고 다시 1824년에 김약화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부모의 효행으로 다시 초배가 돼요. 김약화의 아들이 김상진인데 이 김상진이 송환기의 문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송환기는 송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창구, 큰아들 창구 아까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응해서 어떤 문명을 건설한다 하는 응문인데 이분은 천성이 호호하고 아주 성격이 돈독하신 분이죠. 지조가 있어요. 1894년에 동학 접주로 활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동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영구. 영구는 이 지압 약화의 5대 손이고 기노사라 얘기하면 기정진을 이야기합니다.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고, 이분은 기상과 풍채가 뛰어났답니다. 제조라든가 지혜가 아주 전륜한 인물로 새로운 세상 꿈꾸면서 제갈량의 출사표를 노래했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그 선산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거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김웅문 그분의 얼굴이 유전자도 똑같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이거는 동학 농민혁명 역사상 최초예요. 전범준 유골이 없습니다. 김교남 유골도 없고, 바로 김웅문 장군의 유골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동학 수십만에 달하는 유족들이 바로 김웅문 할아버지를, 우리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기념관을 세워서 우리가 매년 추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유골이라든가 동학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정신들이 언젠가는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유폐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7월 5일 날에는 이 장두제를 석방을 하니까 장두제가 운영궁에 가가지고 동학 농민군을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평양에 있는 청나라 병사 연합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 대원군이 다시 또 그 동학 지도자들을 석방을 하면서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한번 볼까요? 밀서의 내용입니다. 삼남의 소모사에게 밀시하에 보내노라.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들 편에 붙어 조정하는 상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지금 방금 외국어 권례를 범하고 종묘사직에 화가가 미쳐 명맥이 조석에 달려있으니 이러한 시기를 맞아 너희들이 만약 오지 않으면 화환이 기필코 담갈 터인즉 이를 어찌할 것인가 하고 대원군이 그 밀시를 보내요. 1894년 9월에 김웅문 형제가 참여합니다. 여기에 김웅문 집에서 병기를 제작하고 군자들을 모시고 군사훈련하고, 김영구도 당시에 무한향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많은 유생들과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막부 아시죠? 고막원. 여기에서 여기 무한 한평의 농민군들이 나중에 국민과 합세해서 5개면을 함락시키고 왼쪽에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학군들이 산에서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평야로 쫓깁니다. 김웅문 형제도 무안에 수성군들이 조직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12월 10일 붙잡혀서 모두 효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호 선병자 이규태가 무안 비류들의 소굴로 거개가 많다. 그래서 접주 70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70명이나 된 거예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현재 제가 밝히고 있는 것은 김웅문 형제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좀 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안의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로 조선 초기부터 해가지고 그 조선 후기 한 달에 걸쳐서 무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그 인물들, 그 활동상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무안이라고 하는 뜻은 얼굴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 얼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나상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나전하 씨들이 무안과 연관이 되는 것은, 열려면 무안인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나자강 나사침의 유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나자강의
무한 현감 재행을 하며 무한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무한과 연관을 했을 때 나자강 그 선조의 묘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본인도 거기도 묘소를 썼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심효살이 또는 제사 성묘 계속 무한과 연관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나사침도 금원 나사침도 주령에 유고를 하고 마지막 여성을 마치고 이제 후손들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무한과 연관시켰을 때 생거의 측면도 있고 두 선조가 예를 들면 무한공과 나자강 무한의 생거의 개념도 있고 다음은 유고죠. 유고란 말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만든 표현인데 죽어서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한 유고가 무한으로 보시겠을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게 혹시 있는지 길 박사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자강 선생님이 이제 초대 현감으로 오셔서 그냥 떠나가 버렸으면 이제 무한과 인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풍수지리 뭐 이런 뭐 그런 거 말고 그 포함해서 역사적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문을 번역해서 이 문집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제 공간하는데 나주 출신 신숙주가 있습니다. 신숙주 아버지는 나주 처가살이로 금알리에 와서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숙주인데 아들 5을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모두 다 출생해서 오룡이라고 일명 그러거든요. 그 용을 5명 낳았다고 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숙주 아버지는 금안리에 어떤 묘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떠버렸습니다. 묘소를 만들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나자강 선생님께서 무한 현감으로 갔기 때문에 무한을 돌아보면서 또 일로를 돌아보면서 이게 명당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를 거기다 모시고 거기서 또 이혼하기를 나 죽은 뒤에 그 밑에 나를 묻어라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무한의 틀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묘소를 무한 현감으로 갔기 때문에 틀을 밟았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초등학생 박혜연 선생님.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한의 인물과 사상 그 원뿌리가 멀리 마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런 정체성이 고스란히 우리 무한반도에 이어져 왔다. 우둔독이라고 하는 그 문집을 토대로 그 문집 속에서 드러나 있는 우리 정계청 선생님의 그 사상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계청이 무안으로 내려와서 학문을 강론하자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현실적인 이유 예컨대 당시 시대 상황과 정계청의 학문적 특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두 번째, 기축옥사라는 대참사가 그 정계청 선생 때문에 일어났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계속 정계청의 신운동을 요구하고 그 학문을 추앙하려고 하는 것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질문 또 보충 그런 것을 토론자로서 대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상필 박사님. 네. 그것에 한해서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서남 쪽에 큰 거물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성의 은봉 안방준, 무안의 권제 정계청이 있었습니다. 동해인 출신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정계청에게 다 모였고 서해인 출신의 사람들은 은봉 안방준 선생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각 그 두 학자에게 제자들이 모인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하담 서경덕에 대한 학풍이 좀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담에 대해 잘 계승한 사람이 사암박순이었고요. 이 사암박순을 또 학문을 어쩌면 또 잘 계승한 사람이 곤제 정계청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풍의 열풍으로 인해서 권재 정계청 선생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 질문은 억울하게 죽게 된 정계청을 신원 복권하기 위한 문제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이 한꺼번에 거의 죽고 문헌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학문적 연관가 있을지는 추후에 좀 논의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 후기에 초이선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기석 선생님, 좀 토론 부탁합니다. 우리 초이선사 탄생지에서 그 문화제,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축제가 상당히 그 도식화되어가는 것, 어떤 축제에서나 열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좀 흐르는 체제, 그리고 오래된 건 빼고 새로운 것이 좀 들어왔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진 같은 것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력이 좀, 전문 인력이 연구자든 기획자든 운영자든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축제도 초선사가 갖고 있는 성격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시서화다가 포함된 융합된 축제로 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무안 쪽은 문화나 예술 쪽으로 특화시킨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라든가 대응사라든가 또는 관련자들, 박동춘 선생이라든가 또는 광주 시립박물관에 그 초선사 유물 몇백 점이 또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관계자들,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상호 연대에 협력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기념관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초선사와 관련된 뭔 예술적인 텍스트는 물론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카이빙이 모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축제나 행사도 좋지만 먼저 가장 시급하게 이런 초선사와 관련된 자료집 같은 것들을 좀 하나 뭐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이선사의 어떤 그 고향의 생태 지리적인 어떤 특성 뭐 이런 것, 그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성장했던 어떤 그런 생태지리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기욱 선생님. 예. 이 김웅문이라는 분이 김충수의 후손이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가 논리적으로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동학혁명이 한국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학의 후손들이 뭐 유공자가 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이 김웅문이라는 사람은 유교적 전통적 관습과 나라에서 행하는 걸 다 버리고 그가 선택하는 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학자들이 그러한 신분을 버려야 됐고, 버리면서 선택하는 길이 전혀 그가 지향했던 근황은 다 아니고 이제 새로운 반척의 사상에 들어섰을까. 그렇다면 김웅문은 쇠퇴하는 청나라의 모습, 그리고 불교에서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서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크게 고민했을 것인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분야에 좀 탁월하시니까 앞으로 그 김웅문이 그 유학자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나섰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안에서 그 당시 일어난 일을 보면 무안은 그 당시 무안 군수가 이중익입니다. 그때 당시 이금명의 후손이고 노론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매우 초기에 조용하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증언할 때도 무안은 조용했다. 관아에서 서들어가지도 않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중익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별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결급투쟁이나 어떤 정봉준과 같이 어떤 강렬한 싸움으로 정리해, 이거는 내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동학을 당시에 믿은 사람들은 도인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도인. 그리고 일반 사람은 속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시 동학 기록에서도 나옵니다. 도인이기 때문에 유학에서 대동세상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반봉건, 반외세, 다시 하면 계급투쟁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학술회의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좌장으로서 마지막 한 30초 내지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박관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생태지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무한의 인물과 사상을 다룰 때는 무한에 즉해서 무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구현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혜연 선생님이 아까 정계천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런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것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룡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산강에 가면은 이제 느러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느러지에 식경정이 있는데 식경정에 바로 그 영산강에서 그 이면 선생의 증손 임상덕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런 지리적 맥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부 선생도 느러지에 묻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이 선사의 경우는 이제 서해 바닷가 그 갯벌 쪽에서 이제 태어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무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영산강 아니면은 서해안 갯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물과 사상, 무안의 인물과 사상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무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무안에서 그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천착되면은 하나의 지방사로서 향토로서 문화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회의 모두 마치도록 질문을 좀 한두 분 주룡마을에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났으며 청계, 서홀이 기동마을에서도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맹지라는 그 지역의 자랑을 옛날 어른들이 해왔는데 나준하 씨 어르신들이 폐쇄를 72당을 했다니까요. 과거 고시를. 나중 무한 환경이 다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도로에 무엇을 채울 것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스토리텔링 가지고 아까 가장 재밌는 것이 소포로 하겠습니까? 휘파람소 소포. 그런 부분을 형상화시켜서 가면은 주기적으로 그런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한다면은 상당히 그 재밌는 거리가 될 것같아요. 이상으로 제안 캠프. 예, 코멘트였습니다. 그 이제 소포라고 있잖아요. 소포. 휘파람 소자라고 했는데 실제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소라고 하는 해소. 바다에서 휘파람처럼 불면서 바닷물이 민물로 해서 강물을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해소라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전문 용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제 인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요. 자, 무한은